네, 오늘은 이 올림픽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올림픽 하면 뭐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뭐 효과나 파급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이 열리면 기업들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림픽 스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스폰서가 있고 중국 국내 로컬 스폰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올림픽하고 많이 다른 점은 그 글로벌 스폰서들의 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번 동계 올림픽에 그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정치인이라든가 정부 관료 등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 주 고객들이 이제 미국이나 구라파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계속하게 되면 북경 올림픽을 계속 광고하게 되면 그쪽에 국민들의 정서가 좀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활동을 최소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국내 스폰서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스포츠 용품 회사인데 안타라든가 그 음료 회사 이디, 뭐 이런 통신회사, 뭐 연통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올림픽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그 중국에서 느끼는 올림픽 분위기와 이제 해외에서 느끼는 올림픽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중 정서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뭐 편파 판정 논란도 있었고 개막식에서의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런 반중 정서에 맞불을 놓는 중국 내 반한 분위기가 확산하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네. 그 이쪽 현지에서 느끼는 그 반한 정서도 사실 상당하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특히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특히 이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쇼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조마조하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선수를 위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혹시 마치 과거 2016년 사드 때처럼 네.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은 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지에서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 중국 외교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걸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또 현지에 계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현지에선 어떤 이 흐름을 좀 느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됐는데 바로 그때 나타났던 게 이른바 전랑 외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늑대 외교라고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외교하는 그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이제 다들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을 비난하거나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외교부나 중국 당국이 빠짐없이 거기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심지어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SNS에 등장한 의견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고 대단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적 수사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네. 비외교적인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조차도 과연 이런 대응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지만 워낙 지금 분위기가 이 국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이런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대응 방식이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계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 급속한 부상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의 그 역량이 이른바 미국에 버금가는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는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선거철에서 2030이라고 굉장히 한 특정 세대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90 이후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2000년 이후,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2030이거든요. 네네. 그 중국의 2030들은 특히 애국주의 교육을 강하게 받고 잘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예.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좀 심하다 할 만큼 이런 그 강한 민족주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뭐 중국계 연예인들도 관련 내용 때문에 또 막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네. 네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청년층이 이렇게 뭔가 사회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기아차라든지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 끌어올리려고 뭐 새 합작사도 출범하고 뭐 이런 이제 시도도 기아에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자동차의 그 중국 내 판매 상황은 사실상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반환 정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 때문에 무슨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미 너무 떨어져서요. 네, 이미 너무 떨어질 만큼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6%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점에서 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가 중요한 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국 내 신에너지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에너지 차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산세에 들어서면서 사실 작년에는 350만 대, 약 3배, 그전에 코로나 전에 비해서 3배 늘었고요. 올해는 500만 대까지 이제 팔릴 거라고 보는 만큼 이제 주요한 트렌드가 더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에 대응해서 과연 현대가 이제 신에너지 제품 라인업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현대차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가동률을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이게 좋게 말씀드려서 가동률 문제인데 네. 생산 정도를 얼마만큼 더 줄여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중국이 이제 외국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의 투자 비율 제한을 갖다가 완전히 다 풀어줬습니다. 네. 이전에는 50% 이하로 묶었는데 이제 다 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50% 이상의 이런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서 현대차가 이제 중국 내 합자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현대차의 중국 시장 개척에 아마 이제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사실 전자업계 쪽도 궁금합니다. 삼성과 LG가 지금 중국 로컬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랄까요?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삼성이나 LG 그리고 뭐 SK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외화를 획득하는 부분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당장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게 이른바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우리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 전체를 보면 중국 제품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삼성 핸드폰 전체의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 1%를 넘지 못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올림픽에서 뭐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삼성이 뭐 핸드폰 판매량과는 별로 현대차처럼 상관이 없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 삼성 입장에서 보면 그 단순히 핸드폰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를 내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구조를 창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LG 가전은 어떤가요? 중국에서? LG 가전 많이 철수를 했죠. 많이 철수를 해서 뭐 냉장고니 뭐 에어컨이 다 철수를 했고요. 대부분 네. LG는 지금 거의 그 가전제품 백색 손을 뗀 상태고요. 네. 그래서 LG는 사실상 백색 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 그리고 전자 업계가 지금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국 내 자체 브랜드가 지금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뷰티 업계는 그래도 중국에서 인기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전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진 이른바 소비 시장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도약을 한 업종이 이제 식음료하고 뷰티입니다. 네. 그래서 식음료는 많은 중국인들이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한국의 식음료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무슨 초코파이만 알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다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뷰티, 원래 화장품은 사실상 화장품이라든가 무슨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뷰티 관련 제품들은 워낙 그냥 한국 제품을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예. 코로나 이후 특히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특히 유럽과의 갈등도 고조되면서 한국의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옛날보다 훨씬 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비의 눈에 띌 만큼 큰 급성장을 이룬 부분이 식음료하고 뷰티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 반한 정서가 반중 정서로 만약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불길이 좀 확대되면 중국 내 소비재 판매도 좀 판매율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한국의 반중 정서가 중국의 반한 정서를 자극해서 예. 한국과의 국민 감정 대결로 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른바 중국 내 이른바 기업 활동, 특히 이제 소비 판매 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은 분명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어떤 의견을 토대로 한 국민적 정서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언론이 나서서 이게 뭔가를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렇게 뭔가를 갖다 자꾸 이게 악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중국도 굉장히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고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 끝으로 좀 짧게 조언 주신다면요.
한중 관계는 사실 미국과 중국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언제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만약 설령 그 줄타기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 때문에 예. 미중 간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국 외교는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한국의 외교 독트린 같은 거를 새로운 정부가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련 중국정법대 교수였습니다.